안녕하세요. 이제 곧 50을 맞이하는 중년 남성입니다. 오늘 채널을 들으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애들이 푹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내 말로는 자기들끼리 색종이로 접은 비행기를 저한테 보여주겠다며 절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잠들었다고 했더군요. 그런 애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있자니 갑자기 가슴이 시려서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우리 애들에게 부족한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제 아버지는 사우디로 돈을 벌러 가신다며 먼 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오신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그때마다 노란 종이봉투에 버터를 가득 담아서 오시는 걸 기억합니다. 방 한 칸에는 세 식구가 사는 게 가득했어야 했던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행복한 기억만으로 가득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목에 쓰던 보자기를 두르고 담담하게 올라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때 집으로 어떤 아저씨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엄마에게 어떤 서류 같은 걸 건네주셨는데 그걸 열어보신 엄마는 털썩 주저앉으시고 통곡을 하셨어요. 전 그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아서 엄마에게 후다닥 뛰어가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꾸짖지 않으시면서 오열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젠 우리 둘이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산다니,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제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아빠의 사진도 있었고 아빠의 수첩과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아저씨들이 엄마에게 준 물건들이었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나쁜 사람들한테 총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빠가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총을 맞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마웅처럼 말이죠. 그래서 슬픈 감정보다는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제가 아빠 대신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반군에게 납치되어 사망한 사실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얼마의 돈과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집에 남겨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전해 가기를 기다리며 혼자 긴 시간을 보냈지만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전 지금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거나 괜한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제게 환한 미소를 보이셨는데 아직도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이불을 덮어주시며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석도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나는 크면 경찰관이 되고 싶어. 왜 경찰관이 되고 싶은 거야? 경찰관들은 나쁜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잖아. 경찰관이 되면 엄마도 보호하고 착한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석도는 정말 좋은 꿈을 가졌어. 네, 도야. 착한 사람을 보호하는 훌륭한 경찰이 되어야 해.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네, 알겠어.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신 거죠? 아마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이 드신 걸까요? 다음 날, 엄마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그 소식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해주셨어. 그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거리며 말했죠. 불쌍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하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난 후 이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은 어린 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마냥 야속하고 밉기만 했죠. 그때부터 전 부모가 없다는 절망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했어요. 경찰 선생님에게 맡겨줄 친인척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돌보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오갈 데가 없었던 저는 보호관찰소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어요. 단 침상이라도 엄마와 함께 단둘이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살고 싶었죠.
그러나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곳에 모인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고 위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데,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건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당시에 저를 유난히 괴롭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컸던 그 형은 반군기를 잡게 되어 툭하면 저를 괴롭히러 나서기 일쑤였죠. 당시 그 녀석도 어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는 방식이 다양하고 창의적인지요. 바지를 벗기며 놀리는 것은 예사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피해 집단 구타를 한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형은 그 반에 독재자였던 권력자는 힘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원에서 어떻게든 적응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의 형에게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많이 겁이 나고 그렇게 하여야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석도아, 자식, 아까 받은 초코파이, 이거? 내 것인데. 형이 자식이 내놓으라 하면 얼른 내놓을 거야? 어디서 핑계야? 우도, 너 주먹 마실 번지가 좀 됐지? 오랜만에 멍석 한번 쳐볼까? 아니야, 알았어. 내가 주겠어. 앞으로 까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알겠어. 하루가 멀다 하고 괴롭히는 통에 복원에서 지내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에는 다른 곳에서는 머물 곳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저 그 형의 눈치를 살피며 복종 아닌 복종을 해야 했어요. 복원 선생님은 그 형이 학생들의 기강을 잡아준다고 하셨는데 그 형은 더욱 기고만장해 보이고 아이들을 향한 폭력도 더욱 거칠어지기만 했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 형은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괴롭히고 싶을 때 짓는 특유의 표정으로 절 부르더군요. 그리고 나에게 단호하게 등을 붙이고 있으라더니 네 절 관역 사마하며 조약돌을 마구 던졌습니다. 전 너무 아파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녀석은 집요하게 저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나조차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진 돌을 잡아 크게 휘둘렀습니다. 또한 그게 또 하필 그 녀석의 이마를 명중했고 그 놈은 이마에 상처를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나올 때 저도 크게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저녁에 보육원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보육원에서 천덕꾸러기로 알려졌습니다. 그곳에는 책임자가 없는 것만 같았으며 선생님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남을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밖에서 굶어 죽더라도 보육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부르셨고 원장실에는 낯선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석도야. 잘 지내셨나요? 하며 손을 흔드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가지고 왔던 아저씨가 기억하느냐며 물으셔서 당황하여 눈만 깜빡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앞으로 그 아저씨네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원에서 지내다 보면 입양이 무엇인지, 새 엄마와 새 아빠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복원에서 나가 자유롭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복원에 꾸준히 후원해온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랜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부부에게 입양되어서야 보육원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그날, 그 형의 부러운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녀석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테지만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니까 남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맘껏 먹으며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석도야, 내게 엄마 소리를 함부로. 들을수록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새엄마와 새아빠는 매우 친절했어요.
서울에서 현대식 사우나를 운영할 정도로 살림이 풍부했고, 당시에 현대식 사우나를 보기가 드물었는데, 그런 사우나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살림이 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지옥 같은 보유원에서 벗어나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런 부유한 집에 입양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입양해주신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아주셨어요. 사우나는 지하에 있었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건물의 같은 건물 5층에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게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내어주셨어요. 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주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꿀리지 말라며 좋은 옷과 신발도 사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도 되는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복원에서 몇 년 동안 지냈던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었죠. 좋은 부모님, 안락한 집,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지내보니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고 제 곁에 있을 거란 확신이 들더군요. 그러나 전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던 행동들도 많고 싫어할 만한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는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입양을 받은 후에도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양부모님들이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내주시는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 되찾은 소중한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중대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거실에 나왔다가 우연히 들리는 양부모님의 대화 소리를 듣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여보, 이거 좋은 거 맞죠? 그럼 당연히 좋은 일이지 이건? 하늘에서 애타게 아이를 기다린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신 거야? 세상에,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당신 말대로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 줬나 봐요. 의사 선생님도 제 나이에 아이가 생기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드디어 우리한테도 애가 생겼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꿈만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야. 빨리 기쁜 소식을 어른들한테 알려야지. 아,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여보, 그럼 이제 석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석도를 입양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석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 그래요. 그거야 참지. 우리의 인생에서 속도가 있는 게 졸개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키운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파항이 아도하자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겐 속도가 필요할 거예요. 전 잘 모르겠네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여기 키운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석도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일단 문제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보자고 혹시라도 석도 태티내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저는 양부모님의 대화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자식이 생겼고 이제 입양한 저는 필요 없다는 의미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지. 제가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어요.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가 양부모님에게 들릴까 봐 두려웠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는데 이제 겨우 제가 기댈 수 있는 분들을 찾았는데 제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달달 떨렸어요. 다시는 복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절 잡아먹으려는 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든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부모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학교를 마친 직후 새 아버지가 계신 사우나로 뛰어갔어요. 친구들과 놀기를 포기하고
숨이 턱에 찼을 정도로 멈추지 않고 불타오를 듯이 달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뭔 일이니 하고 말해요. 저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목욕탕 청소를 하고 음료를 팔아줄게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아버지를 돕겠다는 생각은 찬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목욕탕에서는 내가 도울 일이 별로 없어. 전에도 많이 도와준 적 있잖아. 수건을 많이 정리하고 옮겼고 사우나를 청소도 했어요. 아빠, 제가 참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맡겨보세요. 진심으로 아빠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괜찮다고 해도 그래요. 그냥 집에 가서 숙제나 하고 TVN을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 돕기가 숙제라고 말이에요. 저 지금 숙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네, 참, 알았어요. 새아빠는 어쩔 수 없이 목욕탕에서 작은 허들의 일을 시켰지만 전 정말 절박하게 일을 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의 이런저런 심부름까지 새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건 뭐든 찾아서 열심히 했어요. 새아빠는 무료하지 말라며 절 만류했지만 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목욕탕을 도왔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우나에 구두 닦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직원분이 계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허허 웃으면서 주인집 아들내미가 사우나를 물려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한다는 농담을 하실 정도였네요. 석도, 천천히 좀 해라. 그러다 쓰러지겠다. 너 쓰러지면 사장님이 일 많이 시켰다고 나한테 잔소리 하신다니까. 무슨 애가 저렇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하니? 아니에요. 아저씨 정도는 거뜬해요. 전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좋아요. 근데 아저씨, 저한테 불광 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불광 아니, 이젠 고도 닦기 기술까지 배우려고. 이제 웬만한 직원도 우리 속도만큼 밥벌이는 못하겠는데, 기왕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저씨 바쁠 때 제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말도 맞다. 그럼 일로 와봐요. 구두가 눈이 부셔서 신지도 못할 만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오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전 구두 수선도 배웠고 새 신사에게 때 미는 법도 배웠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배웠어요. 단 양 부모님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지 쫓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속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새아빠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책으로 수건이 가득 찬 커다란 가마니를 질질 끌고 다니더라도 얼굴에 구두약이 묻은 채 구두를 닦아도 너무 졸려서 뜨거운 삼기막에서 졸고 있어도 새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목욕탕을 자주 들르시는 단골 손님들도 어린애가 기뻐하다며 칭찬하는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점점 익숙해지는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하는 손님부터 제게 용돈이나 음료를 사주는 손님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죠. 어린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들은 신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석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왔구나. 학교 잘 다녀온 거냐? 안녕하세요. 학교는 당연히 다녀왔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여기 왔어요. 그래, 근데 석도야,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해. 그게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야. 아저씨가 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요? 알지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요. 숙제도 항상 빼먹지 않고 꼭 해요. 그래, 석도는 워낙 성실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 가죠. 가서 아저씨 이름으로 바나나 우유 하나 주세요.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욕탕에서 나름 인기 스타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새아빠도 일을 그만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제 작전이 먹혔던 것만 같아요. 그동안 새엄마의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어느덧 제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양 부모님의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도 제게 여동생이 생겼다는 게 무척 기뻤죠. 와, 엄마, 드디어 우리 동생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석도가 태어난 아이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요. 아직은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도가 목욕탕에서 인하니 조금 지저분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웬만하면 아기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요. 엄마의 이야기를 이해했나요? 네, 짧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단지 예쁘기만 하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은 몰랐어요. 이제부터 동생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엄마의 말을 명심할게요. 새 엄마의 말에 서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나는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친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죠. 나에게도 진정한 엄마와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빠른 아버지의 사진을 꼭 안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양부모님과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꼬마가 작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속한 하늘은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목욕탕에 손님이 한참 몰리는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정신없이 일을 덮고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머리만 쓰다듬어 주려고 한 거예요. 얘가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기한테 해코지를 하려 그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엄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득달같이 화를 내는 새 엄마에게는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왜 아기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며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순간 눈이 번쩍하더니 뺨이 얼얼해지는 제 뺨을 후려친 새 엄마는 무서웠으나 절 노려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 아빠가 집안에 올라왔고 저와 새 엄마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여보, 세상의 속도가 제가 잠든 사이에 아기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지. 뭐예요? 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석도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예쁘다고 해서 머리를 쓸어주었을 뿐인데 엄마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 바른 대로 말 안 해. 아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면서 몰래 해코지 하려고 했던 거잖아. 정말이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여보, 제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 좀 보라고요. 저런 아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새엄마는 믿지 않았고 새 아이에게 저를 내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전 새엄마에게 얻어맞은 뺨이 얼른 줄도 모르고 새 아빠에게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어요. 하지만 새 아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일단 석도는 내 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엄마랑 아빠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아빠 좀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가 오해를 한 거라고요. 어서 들어가이 도 새 아빠의 굳은 표정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제 방에 웅크려 앉자 제발 집에서 쫓겨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새 아빠는 저를 부르더니 밥상에 차린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 밥상이 기억나요? 상위에는 따뜻한 소고기 국과 흰쌀밥, 그리고 분홍색 소시지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라는 새 아빠의 말을 순순히 따랐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새 아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시더군요. 속도가 우리 집에 온 지도 2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아빠는 석도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려고 했어. 근데 아무래도 아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까 보건 선생님과 화해했다. 내일 아침 너를 보건에 돌려보내기로 했어. 내가 왜요? 제가 왜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이 집을 나가야만 하는 건데요? 미안하지만 엄마랑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긴 했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된 것 같구나. 내일 아침 복원에 데려다 주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동생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목욕탕에서 일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한국어 문법을 사용하여 아래 내용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자식이 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다툼하지 말고 짐을 싸서 가세요. 싫어요. 전 절대로 복원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제게 할 수 있나요?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내릴 수 있는지 양부모님이 너무 가혹하고 미웠어요. 목에 피로 가득 차게 하늘을 봐 새 아빠에게 복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소리쳤지만 새 아빠의 두꺼운 손이 제 머리를 열심히 쥐어내리며 그 순간부터는 절 흥신을 두들겨 새 아빠가 방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 방 안에서 밤새 얼마나 우리는지. 새 아빠에게 맞았다는 억울함보다 내일부터 다시 지옥 같은 보육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전 보육원에 갈 대신에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살아도 나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짐을 챙겨서 제 방 창문을 통해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막 굿뛰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멀리 떠나지 않으면 보육원으로 끌려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역에서 아무 기차를 타면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에 양부모님 집에서 서울역까지는 버스를 타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먼 곳을 밤새 걸어서 뛰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울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던데 차도에 붙어 있는 이정표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서울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을 만큼 힘들게 걸었고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정신이 아슬아슬할 때 친아빠의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더니 제가 아는 분이 내 앞에 있었어요. 아유, 속도야, 아저씨가 거예요. 너 누구인지 알아보겠어? 목욕탕에 자주 갔던 아저씨야. 너 누구인지 알지? 아니, 대체 너가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니? 아저씨가 신고받고 와봤더니 내가 쓰러져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도야, 일단 일어나서 좀 마셔라. 목욕탕에서 절 챙겨주던 단골 손님이 경찰 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분이 경찰이라는 걸 그제야 처음 알게 됐죠. 그분이 건네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니까 겨우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왜 서울역에서 쓰러졌던 건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니 복원에 가기 싫어서 도망쳤다는 말도 했죠. 아저씨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친아빠 사진을 보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아빠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 사진을 가만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분이 너희 죽은 아빠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분은 오 사장님이 틀림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어. 경찰 아저씨한테 공중전화로 불러달라고 했더니 달려와 어디론가 전화하시더라고. 그리고 잠시 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내 앞에서 멈추어 섰어. 그리고 차에서 내리신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로 다가오더라고. 석도 아이고, 석도 나다네. 아빠야, 아빠야,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했더라고. 석도, 내 얼굴 모르겠니? 잘 봐봐. 아빠 얼굴, 기억 안 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빠는 외국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아휴, 그래, 그렇구나.
그건 기억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 아빠 죽지 않았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아빠예요. 맞아요. 그럼 아빠가? 맞아. 속상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기가 저희 친아빠라고 주장하던 남성은 절 끌어당겨 앉히며 오열을 했어요. 전 정신을 차리고 제가 들고 있는 사진과 그분의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찍은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은 그분과 똑같았습니다. 아빠의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빠를 끌어들였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사우디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질로 끌려가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몸값을 받아내려고 아빠의 회사에 가진 협박을 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죽였다고 했다는 건 몇 년 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아빠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엄마는 죽고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였죠. 아빠는 절 찾기 위해 물어물어 보육원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선 저와 같은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추측건데 당시에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로 부모님에게 이비했던 것 같았어요. 이를 감추기 위해 친아빠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와 친분이 있던 경찰이 아빠의 사진을 보고 연락을 해준 것이었어요. 절 잘 알고 있던 목욕탕 단골 손님이 저희 친아버지와도 잘 알던 사이였던 거였죠. 친아빠는 한국에 와서 작은 공장을 차렸고 그 공장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중견업체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그런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 친아버지는 건실한 기업의 사장님이셨다. 그렇게 친아빠와 저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 복원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고 친아버지와 살게 되었죠. 만일 제가 서울역에 가지 않았다면 혹은 그 단골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친아빠를 만날 길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와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전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지금 저는 아버지에게서 일을 배워서 아버지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양부모님 밑에서 꾸역꾸역 살았다면 아마 아직도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양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극적으로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을 양부모님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친자식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분들이 미웠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정중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양부모님이 쟤를 키운 동안 지옥 같은 보육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이별하는 과정이 가히 아름답진 않았지만 양부모님 덕분에 친아빠를 찾았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미운 감정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래서 사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을 날이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의 올곧은 마음씨에 하늘이 감동한 게 아닐까 싶네요.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 사연자님 같은 생각, 마음가짐이라면 능히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연자님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사연자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